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으면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겠어. 근데 문도 안 열어주는 게 정상이야? 당신은 왜 맨날 아버님 편만 들어? 나도 사정이 있었다잖아. 무슨 사정? 핑계대지 마. 아버지 지금 폐렴이셔. 자칫했으면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시기라도 하지. 그럼 이제 편하게 살 텐데. 여보, 왜? 솔직한 심정을 말한 것뿐이야. 당신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선 떨지 마.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 나? 당연히 제정신이지. 아주 말짱해. 아버님 돌아가셔야 그 집이 완전히 우리 집 되는 거잖아. 증여 아직 안 하신 거 당신도 알면서 왜 그래? 그동안 매달 용돈 드리기도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매달 용돈? 아버님이 주신 5억짜리 집에서 살면서 한 달에 30만 원 용돈이 아까워? 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도 알잖아. 우리도 대출 갚느라 빠듯한 거. 이제는 이 상황을 매듭지어야겠어. 아버님한테 집값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오시라고 해. 당신이 말하기 불편하면 내가 직접 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건지나 얘기해.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운수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아들 내외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밤중에도 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날들,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던 그 고단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쏟아부어 5억짜리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노후 대책은 어쩔 거냐고 걱정들을 했죠. 하지만 전 아들을 믿었습니다. 더구나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만 해도 참 괜찮은 며느리를 얻었다 싶었기에 그런 걱정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만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살아도 좋아요. 아이고, 말만으로도 고맙다. 진심이에요,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하시면 주말만이라도 꼭 오세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절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작년 봄 제 인생의 동반자였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어지니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잠을 자려 해도 옆자리가 허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네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밥은 드셨어요? 처음 한 달은 며느리도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했고 며느리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도 맛있게 먹었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돌아가려고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안방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자주 오시냐고 좀 말씀드려봐. 솔직히 부담스러워. 오시란다고 정말 이렇게 매주 오시면 어쩌자는 거야. 나도 주말엔 편하게 쉬고 싶단 말이야. 현관문 앞에 굳어버린 제 발걸음. 아들은 안방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군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식 날의 며느리의 약속은 한낱 빈말이었나 봅니다. 며느리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져 갔습니다. 어휴, 벌써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는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거실은 늘 텅 비어 있었죠. 며느리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아, 물 한 잔만. 목이 마르다고 해도 대답이 없더군요.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커피라도 내주더니 아들이 없으면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랜만에 소고기를 사들고 갔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한우였죠. 아버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서 매번 이러실 필요 없으세요. 부담스러워요. 소고기를 건네자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여보, 어제 아버지가 사다 주신 한우 어디 있어? 아, 그거? 언제 먹을지도 모르고 그냥 냉장고 구석에 넣어뒀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거 사오시지 말라고 해. 그 한우는 결국 다음 주에 제가 갔을 때 상해버린 채로 발견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깜빡한 건지.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출장 간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마음도 풀어줄 겸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들고 가야겠다 싶어 찾아갔습니다. 작년 추석 때 며느리가 유난히 맛있다며 좋아했던 샤인머스켓이었죠. 큰 마트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TV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말이죠. 배를 여러 번 눌러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가 자꾸만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나봐. 쉿. 조용히 해. 안에서 들리는 속삭임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다. 문 좀 열어줄래? 그제서야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우리 현수가 독감에 걸려서 고열이 심해요. 혹시나 아버님께 옮길까봐 걱정돼서요. 오늘은 그냥 댁에 가서 쉬세요.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는데 안에서 현수의 제잘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왔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는 며느리가 손주들까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샤인머스켓은 며느리의 마음을 풀어보려 산 것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쓸쓸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묻어났지만 그 미안함조차도 이제는 더 아프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어제 우리 집에 오셨다면서요? 지연이가 방금 말해주더라고요. 벨소리는 들었는데 마침 아이들이 잠들어서 문을 못 열어드렸다고 너무 죄송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TV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쉿 소리까지. 화가 났지만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 생활이 깨지기라도 하면 안 되니 그저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님,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신혼 때부터 제가 꾸며온 우리 집이라고요. 그냥 맘대로 오시면 안 돼요. 남의 집에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건 경우가 아니죠. 여보, 당신 왜 그래?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버릇없는 태도야? 안방에서 들리는 아들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당신도 눈치챘잖아. 아버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시댁이 이렇게 자주 오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
당신이 결혼하면서 한 말 잊었어? 참나.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성실하게 지키실 일이야? 현관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너무 불편해. 나도 내 집에서 편히 지내고 싶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휴대폰을 보는데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댁 눈치 보기 진짜 힘들다. 남편은 맨날 시아버지 편만 들고 친정엄마는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시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지. 우리 집이 보육원도 아니고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나? 댓글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러게 남편이 제일 문제지. 시댁 편만 들어서 남이 편이잖아요. 시부모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지 시부모는 알까 몰라요. 요양원이 답이지. 우리도 그렇게 해결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결혼 생활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아들과는 따로 만나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주말 아들에게 전화도 했지만 받지 않아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안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당신이 이럴수록 난 더 이럴 거니까 처신 똑바로 해. 아니다. 이참에 아예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때? 며느리의 목소리에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마치 저를 짐짝 버리듯 말하는 며느리의 말투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기가 부끄러워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들 얼굴도 보기 힘들어지는 걸까?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지내던 중 독감에 걸렸나 봅니다. 몸이 떨리고 열이 40도까지 오르며 심하게 앓았습니다. 누워서 혼자 끙끙대다가 응급실이라도 가봐야 하나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전 지금 회사라서 지연이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1시간쯤 지났을까? 현기증이 나서 도저히 혼자는 버틸 수가 없어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라도 병원에 데려다 줄까 싶어서였죠. 지현아, 아버지다. 문 좀 열어줘. 이상하게 벨을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안에서는 분주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그제야 인터폰이 켜졌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지금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러 가봐야 해서요. 그렇게 아프시면 병원을 가세요. 애들 케어만 해도 얼마나 바쁜데요. 아버님까지 신경 쓸 겨를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시면서 손주들이 오물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안 하세요? 아무튼 저희 집에 계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며느리가 인터폰 버튼을 제대로 끄지 않았는지 안에서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오셨어? 조용히 해! TV나 봐! 근데 할아버지 아프신 거 아니야? 너네 할아버지 안 아픈 날이 없잖아. 맨날 핑계대고 오시는 거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쓸 거 없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아픈 걸 핑계라고. 어떻게 제 며느리가 손주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험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현관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큰일 났네. 옆집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나오시더니 119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도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병실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지연이가 거짓말을 했더군요. 아버지가 전화도 없이 갑자기 오셨다고 하길래 그런 줄만 알았어요.
옆집 할머니께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괜찮으세요? 그래. 지연이는 뭐라든. 방금도 물어보니까 전화도 없었다고 잡아떼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래. 통화도 했고, 현관문 앞에서도 만났어. 내 아이들이 TV 보는 소리도 들렸다. 손주들한테 한 말도 다 들었지. 내가 아픈 걸 핑계라고. 맨날 핑계대고 온다고 하더구나.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집 할머니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신 후에도 지연이가 문을 안 열어줬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훔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구나.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병실을 나갔고, 그때부터 복도에서 두 사람의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으면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겠어. 근데 문도 안 열어주는 게 정상이야? 당신은 왜 맨날 아버님 편만 들어? 나도 사정이 있었다잖아. 무슨 사정? 애들이랑 집에서 TV 보고 있었잖아. 옆집 할머니가 다 말씀해 주셨어. 발뺌할 생각하지 마. 아버지 지금 폐렴이셔. 자칫했으면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시기라도 하지. 그럼 이제 편하게 살 텐데. 여보! 왜? 솔직한 심정을 말한 것뿐이야. 당신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선 떨지 마.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 나? 당연히 제정신이지. 아주 말짱해. 아버님 돌아가셔야 그 집이 완전히 우리 집 되는 거잖아. 증여 아직 안 하신 거 당신도 알면서 왜 그래? 그동안 매달 용돈 드리기도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매달 용돈? 아버님이 주신 5억짜리 집에서 살면서 한 달에 30만 원 용돈이 아까워? 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도 알잖아. 우리도 대출 갚느라 빠듯한 거. 이제는 이 상황을 매듭지어야겠어. 아버님한테 집값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오시라고 해. 당신이 말하기 불편하면 내가 직접 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건지나 얘기해. 여보, 제발 그만해. 왜 내가 못할 말했어?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한둘인 줄 알아? 당신도 선택해. 제 목숨값이 고작 30만 원이었다니.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냉대가 이런 속셈에서 나온 거였나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아들의 인생도 결혼 생활도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길고 긴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아들이 어제 전화로 약속했거든요. 아버지, 내일 저희가 꼭 찾아뵐게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네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볼 생각에 일찍 일어나 장까지 보고 왔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도 한 병 샀죠. 미역국도 끓여놓고, 밑반찬도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들 혼자 서 있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 지연이가. 지연이한테 무슨 일 있니? 손주들은? 아침부터 지연이가 몸이 안 좋다고. 애들도 학원에 가야 한대서 저 혼자 왔어요. 그때 아들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실수로 화면을 본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여기 맛있다. 언니가 추천해준 레스토랑 분위기 정말 좋아. 애들도 너무 좋아해. 그러게 우리랑 같이 오자니까. 아버님 댁을 굳이 가야 했어. 우리랑 여기 오고 전화나 한 통 드리지. 아무튼 나는 애들이랑 시간 보내고 들어갈게. 며느리가 보낸 사진에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곧이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과 대조되는 화려한 식당 사진을 보며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아버님 생신인데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지. 아니, 뭘 그렇게 무거운 소리래? 당신이 갔으면 됐지. 그리고 애들 학원 끝나고 잠깐 외식하는 건데. 당신이야 말로 왜 이래 정말? 시아버지 생신이면 매년 꼭 가야 돼? 맨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 이왕 당신만 간 거 이제부터는 각자 부모님 생신 각자 챙겨. 전화를 끄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차린 밥상은 고작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었나 봅니다. 식어가는 미역국과 굳어가는 밥을 보니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던 30살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던 중년 시절까지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아들 내외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던 그때.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된 건가. 밤새 뒤척이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더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서류 서랍을 뒤져 아들 결혼 당시의 서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 결혼할 때 집을 사주면서 증여 처리를 했던 걸까?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그러다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샀던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니 소유자 김철수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 샀던 이 집이 아직도 제 명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집이라며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 제가 오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하던 말투, 심지어는 제 죽음을 바라던 그 끔찍한 말까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의 인생마저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오랜 고민 끝에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매물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가격이요? 7억 2천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5억에 샀던 집이 이제는 7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일 아침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이러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며느리 밑에서 우리 아들의 앞날이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 와보시겠어요? 지연이가 할 말이 있대요. 발걸음을 돌려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현관문이 곧바로 열렸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안 오시길래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에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실에 앉자 며느리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 집 증여 수속을 좀 밟아주시면 어떨까요?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여러모로 힘드네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지현아,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그동안 내가 이 집에 올 때마다 왜 그렇게 문을 안 열어줬니? 아버님, 그건 제가 미숙했죠. 앞으로는 잘할게요.
매주 오셔도 좋아요. 뻔뻔한 며느리의 말에 가슴 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주 와도 된다고. 지난번엔 분명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았니? 아버님, 그건 제가 순간 화가 나서 농담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농담이라고요? 제 생일날 일부러 손주들 데리고 외식하고 제가 아플 때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것도 농담이었을까요? 어머, 아버님 왜 그렇게 보세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그동안 서운하셨죠? 제가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그때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철수님 계신가요? 부동산인데요. 며느리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집은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5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와서 파시겠다고요?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계약 취소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뭘 어쩐단 말이냐. 소송할 거예요. 이 집은 우리 거라고요.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무섭게 돌변한 며느리를 보며 이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매수자와 가계약을 했습니다. 7억 2천만 원으로요. 5년 전보다 2억 이상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대출금 꼬박꼬박 갚아왔잖아요. 며느리는 연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지연아, 너희가 갚아온 대출금 매달 얼마였지? 100만 원이요. 5년 동안 6천만 원이나 냈다고요. 그래.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내가 5억짜리 집을 너희한테 줬고, 너희는 5년 동안 월세 한 푼 없이 살면서 6천만 원을 냈다. 월세로 치면 매달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강남에서 그 정도 월세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생각하니?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잘할게요. 늦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럼 저희 보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전세도 못 구해요? 애들 학교도 여기고. 걱정 마라.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면 이 동네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더구나. 7억 2천에서 남은 돈은 내가 살 작은 빌라 하나 살 거다. 어머, 아버님이 그 돈으로 집을 사시게요? 그럼 저희는요? 너희 걱정은 이제 그만하마. 내 생명이 담보로 잡힌 집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구나.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결국 그날 밤 법원에 제출할 서류까지 준비하더군요. 하지만 막상 소송을 시작하려던 며느리는 변호사와 상담 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증여 계약서도 없고 등기부등 본상 소유권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법적으로는 전혀 승산이 없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새로운 매수자가 이사를 오는 날, 며느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7억이 넘는 매각 대금을 받은 그날,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빌라를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소형 빌라였지만 전망이 좋아 마음에 쏙 들었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 가는 날, 짐을 옮기는 것도 도와주고 싶다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란다.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면 내 아내는 평생 날 원망하며 살았을 거고 너희 부부 사이도 점점 더 나빠졌을 게다. 새 집으로 이사하고 일주일 뒤 동네 노인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어르신, 서예반 처음이신데도 필력이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탁구는 타고나셨나봐. 우리 동호회에 가입하시는 건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친구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이제는 매주 탁구도 치고 서예도 배우고 한강을 바라보며 친구들과 차 한잔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드는 건
매일 아침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남은 돈으로는 따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손주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 할아버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물론 이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 좀 어떠세요?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다. 며칠 전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세로 이사간 아들 내외. 아마 힘들 텐데도 요즘은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 것 같네요. 이제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참는 것보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법이죠. 부모님들의 현명한 결정이 자녀들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월의 지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